지금부터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하실 분, 세 분 모셨고요. 각 패널 분들께서는 한 7분 내외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이솔루션의 유준상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방 소장님 강연 잘 들었고요. 그래서 또 뭐 발표 내용을 보고 몇 가지 느낀 점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6G는 뭐 테라빗 이제 시대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계속 주파수가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커버리지는 또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그래서 이제 막 6G에 갔을 때 그 기지국 수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항상 이제 그 사업체에서 그러니까 사업하는 쪽에서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동통신을 좀 하고 있는 우리 망 사업자분들의 투자 여력이죠. 투자 여력이 있으셔야지 저희들이 이제 그게 이제 돈이 흘러내려와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육지를 갈 때 이제 통신 3사의 이제 투자 여력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 하는 데 약간 좀 두려움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통신 3사에서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제 오픈랜 쪽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오픈랜은 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벤더 하드웨어나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유할 수가 있는 건데, 혹시 그 망 사업자들도 혹시 이 오픈랜을 이용해 가지고 기지국 공유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희는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종식 상무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이종식 상무님 답변하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오픈랜이라는 기술 표준이 원래 통신 사업자들이 좀 개방형 인터페이스로 진화시켜서 지금 벤더 표준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기존의 벤더군들의 좀 저항이 좀 있는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부터 5G까지 보면 거의 다 이제 그 단말기, 무선 단말기 진화랑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G 단말기, 4G 단말기, 5G 단말기였는데, 아마 6G는 이제 단말기의 종류가 이제 그 휴대폰의 비중은 이제 극히 일부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단말 기종에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런 게 아마 또 이제 방 소장님 말씀하셨던 5G 플러스에서 조금 가능성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해서,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스마트 건설, 뭐 스마트 병원 캠퍼스 같은 것들의 이런 가능성이 좀 보여지면서 그게 이제 6G에서 이제 확실한 수요로 이제 잡아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가장 뭐 저희 쪽에서 보면 이제 가장 임팩트가 큰 거는 아마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 6G에서. 그래서 5G 어느 정도 기초 잡아놓고, 또 어차피 이제 차들은 많을 테고, 근데 거기에다 자율주행이 여기 접목되면은 그걸 통신망으로 해결할 때, 제 생각에도 생각해보면 이제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든지 뭐 스마트 로드보다는 이런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이런 그 망을 가지고 자율주행하는 것이 가장 좀 적합한 솔루션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초저지연이랑 이 광대역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리고 또 특히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서비스 하려면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아마 그 신뢰성, 그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된다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망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좀 많은 이제 궁금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광 기죽에 사용되는 그 광 트랜시버 송수신 모듈을 이제 만드는 업체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저희 회사도 뭐 3G 때 이제 1기가에서 2기가 트랜시버 만들었었고요. 그 LTE 때 이제 5기가에서 6기가 트랜시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5G에서 이제 10기가에서 25기가 트랜시버를 이제 개발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5G 플러스까지는 저희들 아마 25기가, 주파수가 27기가 될 것 같아서 이제 25기가 광모듈이 사용되지만, 이제 6G용 광모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테라비트 모듈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엄청난 점프거든요. 25G 광모듈에 비해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많은 긴장을 하고, 또 테라비트 트랜스미션에 관련된 많은 기술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관심을 갖고 좀 긴장되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들 이제 트랜시버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기술도 좀 있지 않을까 좀 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빔 포밍 기술, 안테나에 사용된 기술 중에서 이제 옵티컬 빔 포밍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좀 컨트리뷰션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현재 그 하이파워 레이저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코헤런트나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뭐 라이다용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레이저가 혹시 이제 빔포밍에서도 쓰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제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아마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으로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기술적인 예측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6G 같은 경우 이제 7년 후에 세상일 텐데 거기에 예측하기에 지금 저희들이 뭐 그 인원이 더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에트리 같은 그나 히스텍 같은 기관에서 조금 리드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좀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자체적으로 지금 이 기술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이런 쪽을 같이 협업을 많이 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뭐 미래 기술에 대한 과제 도출이라든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망 사업자들의 투자 여력 부담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또 기술 확보를 위해서 좀 준비하시는 내용들, 또 예측 역량 확보를 위해서 또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또 앞으로의 수요에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건설, 스마트 캠퍼스, 뭐 자율주행 영역까지 이런 부분에서 수요 발생이 예측된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KT 이종식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KT 인프라 DX 연구소를 맡고 있는 이종식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워낙 지금 6G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방 소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덧붙일 말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통신 사업자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5G 현황하고 앞으로 전망.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정책 제안까지는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좀 방향으로 좀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통신 사업자가 봤을 때 5G는 지금 B2C 관점에서 보면 매스 시장에서 보면 페네트레이션이 잘 순조롭게 돼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거는 실제 고객들이 느끼고 있는 5G가 지금 현재 LTE랑 비교해서 차별점이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돌파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것들이 지금 현재 메타버스라든지 XR이라고 하는 것들이 디바이스라든지 기술 성숙도 이슈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버티컬이라고 하는 B2B 시장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에서 주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국가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수요를 굉장히 지금 견인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원래 목표로 했던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그것들까지 아직 도달을 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초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초기 시장은 저희가 보면 5G 커넥티비티 중심으로 일단은 했다고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저희한테 이제 새로운 무기인 MEC라고 하는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와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in5G라고 뭐 얘기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보면 5G 자가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 두 가지 축이 더 덧붙여짐으로써 아마 인더스트리 쪽에 페네트레이션을 더 올리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기술 수용도의 이슈, 그 수용 속도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통신을 지금 단순히 이제 휴대폰 같은 커뮤니케이션 툴로 보느냐 아니면 DX의 혁신 무기, 필수 무기로 보느냐 그런 인식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글로벌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중일이 사실 5G 시장을 상당히 리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아직도 LTE가 중심이고요. 통신사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5G라는 것도 특화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강조하는 이유도
국가적으로 이제 커버리지 구축하기 상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허들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제조업체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에 있던 하드웨어 군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군들로 좀 재편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라고 하는 NFV 기술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많은 네트워크 펑션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화하고 있고 그것들을 지금 현재 미국 중심의 스타트업들이 실제 상용화도 일부 그린필드에서 이루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우리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6G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현재 이동통신 기술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액세스 기술인데요. 액세스 기술이 지금 세대별로 보면 CDMA, OFDM, 그 다음 넥스트 기술이 굉장히 뚜렷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봤을 때 지금 5G가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리더십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지상뿐만 아니고 지금 위성 쪽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지금 중시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5G가 너무 기술 푸시형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수요가 견인하는 수요 풀형으로 좀 바뀌어야지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준상 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통신 사업자가 여력이 있느냐라는 문제는 새로운 밸류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술 수용도 속도를 좀 개선시키는 속도를 좀 빨리 하는 쪽에 좀 정부 쪽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에코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에코 같은 것들 새롭게 재편되는 소프트웨어 에코 같은 것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사실 5G 하면서 부품 생태계라든지 그런 쪽에 리더십이 좀 없었던 것도 저희가 이제 반성해 볼 부분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신규 수요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저희가 몇 가지 것들이 향후에 좀 도움이 되고 우리 쪽에 새로운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들의 하나가 ESG, 에너지 환경, 안전 같은 거고요.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지금 뭐 자율주행차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들어오는 조금 좀 옛날 얘기가 된 것 같고 UAM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 그런 쪽에 저희가 사실 기술 개발도 중요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뭐 선도 실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강화하면 저희가 어떤 이런 새로운 시장에서 또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고객 입장일 것 같은데요. LTE와의 차별성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그동안에 정부가 주도로 수요를 많이 견인해 줬다는 말씀도 주신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되고요. 또 정부 역할로서는 또 기술 수용도를 좀 개선하는데 좀 앞서서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 밖에 실증 서비스를 선도해달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김동구 교수님의 의견 주시겠습니다. 그 PPT를 준비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대 김동구 교수고요. 현재 5G 포럼 집행위원장을 이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방소장님 그 발표를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거기에 약간의 추진 전략에 대한 아무리 좋은 그 우리가 R&D 전략이라 할지라도 그걸 수행하는 수행 체계라든가 민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6G에서 추진 체계에 대한 전략에 대한 첨언 정도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19년 12월에 애틀이 뭐 삼성, LG 저희 그 5G 포럼에 40개 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요. 공동으로 만든 그 비전과
기술 동향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동향 보고서라는 것은 6G에 관한 후보 기술을 담은 건데요. 이거는 지금 방 소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첨언할 게 없을 것 같고요. 비전과 그리고 여기서 이런 그 R&D를 하는 데 있어서 민간 협력 추진 체계가 6G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 정도의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5G 포럼이 봤던 산업계에서 봤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략한 6G 세상 비전을 그려놓은 거고요. 이게 보시게 되면 그 왼쪽에 이제 인간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메타입니다. 그래서 메타의 가장 핵심 세 가지 기술이 있다 그러면 센싱, 통신, 표현 이 세 가지 기술로 돼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몽땅 띵들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이게 띵인데 뭐 로봇서부터 자동차서부터 뭐 UAM, 뭐 항공기서부터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의 핵심은 여기들 인텔리전트랑 오토노미가 들어가 있는 세상이 돼서요. 둘이 같이 살고요, 이렇게요. 둘이 같이 살기 위해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월드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산업계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고요. 이 디지털 트윈이 실시간으로 이러한 그 가상의 세계와 피지컬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데 그게 6G다라고 한 거고요. 이 중에 가장 큰 핵심은 통신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통신, 컴퓨팅, 데이터, AI가 컨버지하는 기술의 컨버지가 2030년에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5G부터 이게 뭐 많이 강조가 되긴 됐는데요. 큰 축으로 띵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게 몽땅 타산업이에요. 그래서 5G는 말할 것도 없이 6G는 타산업 융합과 같이 가야 되는 이유고요. 추진 체계에 타산업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5G 어드밴스드라는 게 아까 그 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릴리스 18, 19, 20인데요.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 AI가 구현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두 개의 컨설팅 회사가 이게 보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옴디아에서 나온 건데요. 2027년까지 통신 사업에 AI 적용이 되는데 그 적용의 반이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25년이 되게 되면 네트워크의 모처리티랑 AI의 모처리티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때부터 익스포넨셜하게 레비뉴가 올라갈 거로 지금 보는 거고요. 이때가 한 3조 달러 정도가 되고 그중에 40%는 장비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긴대로 2025년서부터 익스포넨셜한 5G랑 AI의 융합 기술과 융합 서비스가 손을 보기 시작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G랑 AI 융합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있는 대로 그 우리나라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 회사가 나온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다 물어봤어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랑 이게 사실 다 인프라거든요. 클라우드 하는 회사. 우리나라 굉장히 클라우드 약하거든요. IoT 아까 우리 저 상무님이 얘기하셨던 디바이스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엣지, AI 이런 회사들한테 한번 쫙 물어본 거예요. 통신 기술이 얼마나 필요하냐 했더니 이만큼 %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프라라고 하죠. 이 인프라 기술들 간의 파트너십이 예상이 되고요. 6G는 기술들이 융합하는 시대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AI, 클라우드, IoT 컴퓨팅이 융합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고 이 기술 R&D와 인프라 융합 상태의 활성화가 같이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급망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상무님, 우리 이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사실은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대로 그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DX가 굉장히 급속히 빨라졌고요. 이게 지난 2년이겠죠? 전자료가 돼가지고 그래서 각 나라가요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먹거리들을 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유럽의 먹거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도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전략이 2019년에 5G 플러스 전략이라는 게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의 것이 그 보급 확산을 위해서 5G 플러스 융합 서비스 전략이라는 게 만들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디지털 전환하려니까 국가의 전반적인 기관망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거를 지원하는 게 아까 우리 상무님이 얘기했던 디지털 뉴딜 사업들이 공공 분야에 선도 투자가 막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시장을 좀 열어보자라는 노력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장비인데요. 장비뿐만 아니라 디바이스가 없는 게 단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기 위한 장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망이 잘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5G 융합 서비스를 위한 기술, 제품, 솔루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솔루션들이요. 그다음에 이런 데는 밸류 체인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육성하려고 그러면요. 이 관련된 밸류 체인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DB 구축이 필요한데요. 이 DB 구축은 포럼에서도 2017년서부터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거를 지원을 해주시는 데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R&D를 해가지고요, IITP 뭐 다 쭉 해서 R&D를 했는데 이 기술들이 대체 어느 사업체에 어떻게 적용돼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뭐 5G를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 뭐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있어야지 공급 수요 매칭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 필요한 정책 시장 구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6G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동통신 전주기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간 협력 중에 이 이동통신 전주기를 지원한 것은 5G 포럼이 우리나라의 최초였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비전 만들고 있잖아요. 비전 만들어지면 이 비전에 맞춰서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장비의 그 성능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 베드가 이루어지고요. 테스트 베드의 성능 나오게 되면 표준화가 일어납니다.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그걸 가지고 실증하고 상용화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4G까지는 이랬는데요. 5G서부터 여기서부터 보급 확산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이때까지는 다 이걸 하다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통신 정책이죠. 예, 장비 정책하다가 보급 확산 정책이나 산업 정책이 딱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파트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이 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 플러스 전략이라든가 5G 플러스 서비스 확산 전략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경쟁국이라고 하죠.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다 경쟁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유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미국은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넥스트 G 얼라이언스라는 그 미국의 어떻게 보면 그 민간 협력체입니다. 거기도 그 정부 위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분들과 첫 미팅을 했을 때 첫 번째 나왔던 게 그거였습니다. 이때까지 미국은 정부랑 그다음에 산업체랑 이동통신을 하면서 타임라인을 맞춰본 적이 없다. 이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6G에서는 산업체랑 정부가 타임라인을 좀 맞춰보겠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민간 협력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항상 발표를 하게 되면 저희는 항상 유럽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럽은 뭐 우리보다 잘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민간 협력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정책을 만들 때 이 민간 협력을 유럽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게 되면요. 이건 저희가 키스텝에 저희가 자문 보고서를 낸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그 유럽은 7년마다 중장기 그 프로젝트를 쭉 하죠. 그게 뭐 통신만 하는 게 아니라 쭉 있어요. 그래서 그걸 FP1, FP2 해가지고 FP something이라고 7년 과제를 하는데 FP8서부터 멋있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게 호라이즌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FP9이 들어갔는데요. 그거는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이름을 딱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전 사업이 세 가지로 구별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P2P라는 것은 이거는 유럽 나라들의 그냥 정부 대 정부의 사업이에요. 그냥 그걸 P2P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PPP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부랑 정부끼리의 돈만 교환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체가 돈을 넣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민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P요. 근데 이 PPP에서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법에 의해서 쭉쭉쭉 나옵니다. 그 중에 등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 CPPP라는 게 있어요. CPPP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예전에 기가사업단 같이요. 한 전 주기를 니들이 다 알아서 하라. 기술 개발서부터 보급 확산까지 다 알아. 이게 언제서부터 5G서부터 처음으로 유럽에서 이런 걸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나게 본 건 뭐냐면요. FP9, 6G에 들어와서는요. 이걸 좀 바꿨습니다. 바꿨고 그리고 그 파트를 그런 바꿔지는 것들을 이 5G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 6G 세상은 그래서 네트워크 하나 가지고 6G의 요구 조건을 다 만족을 못 시킬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뭐가 있었냐면 5G PPP라는 거, 5G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AI PPP라는 것도 있었고요. 뭐 플랫폼 PPP라는 것도 다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합쳐라가 됐습니다. 합쳐라. 그래서 합쳐지면서 이름을 그때서부터는 PPP라고 하지 않고 파트너십이라고 딱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6G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인스티튜셔널 유러피언 파트너십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전 주기를 맞는 어떤 협회를 만들고 그 기간만 운영되는 협회인 거죠. 그러면서 산업과 그다음에 정부에서 돈을 같이 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PPP가 파트너십이라는 게 유럽 전체적으로 49개가 지금 돌고 있고요. 그 중에 6G는 요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디지털 인더스트리 앤 스페이스라는 요 부분에 지금 6G가 들어가 있고 이름은 스마트 네트워크 앤 서비스 파트너십이라고 돼 있고요. 이거는 5G 때 각각 PPP 민자 사업들을 5개를 딱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5G 때 이 5G PPP가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갖다 붙여야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유럽은 추진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 PPP에서 5G 먼저 이걸 만든 거고요. 요 위에 6G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매우 광범위한 모든 플레이어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들어오고요. 표준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10대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대 전략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협력 단체, 저희 5G 포럼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PPP, 다른 PPP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여긴 대로 AI 협회, 클라우드 협회, 디바이스 협회, ICT 중소기업 협회, 데이터 협회 이런 것들이 같이 과제를 만들고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이 프레젠테이션 하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 대로 10대 전략 뭐 협회들이 들어오고 연구개발, 우리 진짜 연구개발이 들어오고요. 전후방 사업, 이게 전후방 사업이라는 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이 위에 이제 6G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첨언은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고요. 지금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참여하는 그 분야 이런 사람들을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마지막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이런 걸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진짜 이 4개 정말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 확실한 수요로 규모의 경제 실현할 수 있는 그 시장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공급망 구축한다 이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책 추진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문적인 민관 협력 단체가 붙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끝으로 보시게 되면은 기술 개발은 미국, 중국, 일본 이 적극적인 투자에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건 정말 맞아요. 그런데 민간 협력 추진 체계는 유럽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한다는 거고요. 특히 미국은 민간 협력의 전문성이 우리보다 대단합니다. 사실은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시사점들이 있으니까 잘 보자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5G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전략을 맞은 수준 체계가 다수의 유관계에 막 흩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6G에는 이런 걸 총괄할 수 있는 주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끝으로 2030년은 기술의 융합의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6G 그림을 그려진 것처럼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인프라 사업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네트워크, AI, 클라우드 플랫폼 디바이스들이 같이 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5G PPP를 잘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 인프라 산업들의 인프라는 건 이 네 겁니다. 네트워크, AI, 클라우드, 플랫폼, 디바이스요. 이들에 개방적으로 좀 연결을 좀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따라서 수요망이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맞는 공급망을 잘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첨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공급망 관점에서 많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타 산업과 그리고 기술 R&D, 인프라 부분 함께 융합해서 발전해야 된다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특히 정부 또 역할일 것 같긴 한데 인프라 관련해서 공급망 생태계 DB 구축도 필요하고 특히 또 민관 협력, 이 타국에 비해서 조금 저희가 부족한 영역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파트너십 강조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유토론 시간 갖기 전에 저 패널분들 말씀에 대해서 방승찬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상무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 오픈란 쪽 질문한 거에 대해서 우리 이종식 상무님 말씀하셨는데 그 오픈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오픈란은 이슈가 된 게 미중 패권 기술 경쟁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꽤 역사가 오래돼요. 그 오픈란은. 그 기술적으로 이제 혹시 좀, 잘 모르신 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그 기지국이 크게는 디지털 유닛하고 RF 유닛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이를, 표준화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은 옛날에는 RF 유닛이라는 게 그냥 RF만, 진짜 순수 RF만 있어가지고, 뭐 표준화 할 것도 없고, 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중소중견 업체가 또 RF만 있으니까 또 손쉬웠던 시절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차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로우 피지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를 로우 피지컬, 하이 피지컬로 나눌 수가 있는데 로우 피지컬 레이어를 RF 유닛으로 갖고 가는 경향이 커요. 그래야 전체적인 데이터 레이트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줄어드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장점에 의해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이 중간이 표준화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기업에서 디지털 유닛하고 RF 유닛을 통째로 하는 입장에서는 왜 그걸 나누냐?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이게 이슈가 이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게 보니까 미국 이외의 장비 업체들이 판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그걸 나눠주면은 이쪽 센트럴 유닛이나 디지털 유닛 쪽은 자기들의 소프트웨어가 좀 강하니까 잘하면 좀 미국 국내 생태계를 살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게 출발한 겁니다.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한테도 장점이 되면서도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업자는 무조건 좋습니다. 그거는. 맞나요? 이종식 사모님? 경쟁 관계가 있어 서로 경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장비 제조사 입장에서는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는 오픈란 그리고 거기가 스탠다드화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일단 그거는 질문이 나와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예. 다른 거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예, 김동구 교수님 그거는 그 저도 뭐 일견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저쪽에 그 유럽 쪽에 그거는 이 전체 기획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5G PPP라든가 뭐 이게 전체 기획 그러니까 프로젝트 기획이나 뭐 이런 거하고도 다 맞물려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면 5G 포럼이나 뭐 여러 가지 포럼을 총괄하면서 기획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가능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 뭐 총괄만 쭉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좀 포럼이 여러 가지 좀 존재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동통신 관련, 지상 이동통신 관련, 그다음에 이성통신 관련, 뭐 오픈란 관련 이게 이제 그 각각의 영역에서 업체들이 다르니까 그 포럼 자체가 다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총괄하는 그런 거는 좀 필요하겠다 이런 정도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까 우리 김동규 교수님께서 유럽 사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수장 수장님께서 코멘트 하신 것이 저희가 고민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0대 국가전략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이제 오늘 6G를 집중해서 들여다봤다면 유럽이 오랫동안 해왔던 게 그런 모든 혁신 주체들이 다 참여하는 임무지향적인 혁신 정책을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걸 벤치마킹하고 또 이번에 뭐 새로운 어떤 정책으로 그게 굉장히 강조될 것 같아서 6G에서
임무 중심형 혁신 정책 어떻게 기획할 거냐 이제 그게 제일 큰 고민인데 이제 유럽의 사례가 저희한테 많이 참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전체 기획 뭐 그 이제 컨트롤 타워까지 갈 것 같지만 저희 이제 키스타 입장에서는 컨트롤 타워라기보다는 모든 혁신 주체들을 다 들여다보고 생태계를 조명하면서 임무를 상위, 중위, 하위로 설정을 하고 그 임무들이 달성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성과 지표를 디파인하고 주체 간의 역할 분담을 하고 거기에 이제 6G 같은 게 모든 융합 서비스가 다 들어와야 되니까 융합 서비스에 참여하는 산업기관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 시초의 발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게 더 아이들은 듣고 싶어서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건 저희도 한 1년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6G는 접점이란 5G도 접점이 많았지만 6G는 진짜 접점이 많을 거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게 접점이 그렇게 많은데 총괄하는 뭔가 총괄 주체가 없으면 그러면 진짜 수행을 할 때 책임을 못 지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5G 때 많이 겪어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G는 융합 기술의 시대라는 거고 융합 기술의 시대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누군가 총괄을 맡아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 총괄을 맡으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그 아까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유럽이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로피안 커미티 그게 마치 키스텝처럼 있고 거기서 생각된 내용들을 산업체가 모인 산학연이 모인 그런 자리가 사실은 그 PPP거든요. 예. 근데 그 PPP라고 하게 되면 그냥 몽땅 다 그냥 정부가 돈 투자하고 그다음에 기업체가 매칭 펀드 넣으면 몽땅 PPP인데 거기다 CPP를 넣게 되면 그 총괄 주체가 하나 붙는 거거든요. 정부의 의견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게 하나 붙는 거죠. 이게 포럼이 한다는 게 절대로 아니다. 포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우리 그 유관 기관들 있잖아요. 유관 기관에 대한 R&R이 정확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G 때는 사실은 그게 처음 해보는 게 돼가지고요. 잘 못했고 6G는 R&R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 그렇게 하니까요. 정확히 R&R을 지어주고 그 중에 누군가 하나는 총괄을 잡지 않으면 이 접점이 많은 6G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사실 의견이었습니다. 예. 예, 저도 뭐 조금 덧붙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는 기획, 계획 이게 관련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김동 교수님도 이제 그 포럼하고는 뭐 다른 얘기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걸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돼요. 그거는. 예. 그래서 하여튼간 좀 계획, 기획 그런 차원에서도 같이 봐야 된다. 예, 네, 그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난달인가 이번 달인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드려서 그 의견이 그 정책 네트워크 정책에서 많이 검토된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다음번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이 좀 이렇게 전달할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키스텝이 정책을 하시니까 키스텝에서 많은 의견을 좀 주시면 6G 프로모션 포럼은 프로모션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포럼은 오픈한 룸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 룸이 6G에서는 좀 확대돼야 될 것 같고요. 그 확대시키는 것은 저희가 5G 때 해보니까요. 저희 힘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부가 나서 주셔야 돼요. 정부가 그리고 그걸 박정통부가 안 한 건 아닙니다. 박정통부가 2019년서부터 그 장을 만들려고 사실은 누가 의지가 있느냐 가장 탑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 정부는 계속 이렇게 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는 돌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총괄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예. 전체를 좀 정부의 의견을 받아서 전체를 이렇게 봐주는 그러한 총괄자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 정교하게 질문을 드리면 사실 5G하고 6G의 큰 대비가 뭐냐면 3차원 통신, 예, 조개도 위성이 들어오는 거. 현재는
테라헬스 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에요. 저희 우리나라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가 좁으니까 뭐 위성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뭐 글로벌하게 뭘 할 이게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논의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저희가 궁금합니다. 네. 방 소장님께서는 그 위성 통신 시스템을 우리가 꾸민다면은 글로벌하게 통신을 꾸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정지궤도하고 저궤도하고 다른데 저궤도는 저지연 때문에 저궤도가 생긴 거거든요. 예. 통신을 할 때 빨리 저궤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 주식이 0.01초 사이에도 막 변하는데 빨리 그걸 알려줘서 먼저 주식 투자하고 말고 뭐 이런 서비스 때문이라도 이게 저궤도가 생긴 건데 저궤도는 300km에서 1000km 사이예요. 그러면 지구를 엄청 빨리 돌아야 얘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위성이 2시간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요. 대충.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조금 있다 보면 그 위성은 다른 데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위성이 커버를 해줘야 되잖아요. 한국을 24시간 커버하려면은 한 200기 정도가 필요해요. 예. 위성이 그 하나의 자우선으로 이렇게 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국이 24시간 커버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자우선에 또 위성이 돌아야 자전하면서 한국을 또 커버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가 필요하니까 과연 이거를 한국의 24시간 그 위성 서비스를 위해서 200기씩 이렇게 쏘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어요. 네. 네, 자유토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네, 키스트베이 기루입니다. 앞서 뭐 여러 가지 토론 중에서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질문 세 가지 질문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인 질문 한 개 드리면은 5G에서 이제 6G 가는데 여기 지금 이제 뭐 5G짜리에서도 그 5G 플러스가 있거든. 이온 뭐 5G. 왜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하고 이게 필요한 건지, 이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얘기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발표 자료 6G를 위해서 6가지 뭐 초광대역, 초저일감까지 6개가 있는데, 저희 뭐 키스텝도 이제 기술 수준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아까 경쟁국 얘기하셨는데 경쟁국 간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비교라든가 이런 게 좀 되는 자료가 있는 건지 또 우리나라가 이 6개를 다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이렇게 한 것 같다. 우리가 다 이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의 강점 기술 갖고 있는 것을 어떤 뭐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마지막은 그 기업에서 오신 뭐 사모님 두 분이 좀 드리는 질문인데 여기 지금 발표 자료 소장님 또 있는데 결국은 20년 전에 안 된 이유도 있고 민간협력 그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정말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기술적인 부분 아까 뭐 포럼이나 이런 건 떠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여기 발표 자리에 제시한 거 외에도 뭐 이렇게 바라는 사항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5G 플러스를 왜 하는 건지 그냥 5G에서 6G 확 뛰어버리지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6G를 위해서 6개의 요소를 제안했는데 그거 전부 가능한 건지 필요한 건지 뭐 요 질문이시죠? 네. 5G뿐만이 아니고요. 4G, 3G 때도 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는 거냐? 3G, 4G도 할 거 없이.
그거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술이 딱 하나로 픽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서비스도 바뀌고, 네, 서비스도 발전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요구가 또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기술이 또 발전해야 되고요. 이그젬플로 3G 원래 목표가 그 최대 데이터 레이트가 2Mbps였어요. 3G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겼냐면 모바일 인터넷. 그 사실 3G를 시작한 거는 3G가 IMT 2000이니까는 1990년대부터 시작했겠죠, 그죠? 근데 그때는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성이나 영상 통화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뭐 IP 유선의 IP 나오더니 모바일 IP 해가지고 모바일 인터넷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3GPP 그 WCDMA 용어를 뭐 HSDPA니 그 다음에 CDMA 2000 쪽에는 EVDO, EVDV 뭐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그렇듯이 그리고 이제 4G로 넘어갔죠. 그렇듯이 5G도 그렇게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거기에 맞는 5G 플러스 기술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현재 당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메타버스죠. 네,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그전에 또 없었잖아요. 그죠? 최근에 또 나왔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또 뭐 만든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그 6G를 위한 6개의 기둥, 6개의 사용 요소, 그게 다 필요한 건지,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요. 그 중에 초공간은 제가 이제 조금 아까 이슈를 삼았듯이, 그거는 이제 서비스 내지는 투자 차원, 우리의 미래 비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논의 사항이다. 그렇지만 저는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종식 상무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도 코멘트 드리면 이상하게 6G를 하면서 5G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기술의 속성이거든요. 로 레이턴시한 그런 게 속성인데 그것을 마치 초저지연 기술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일반 고객들 대상으로 이게 유스 케이스랑 관련됐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방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G라는 전체의 뭐 무선 접속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속성을 완성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술 카테고리로 봤을 때 뭐 이게 뭐 6가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당연히 맞으신 것 같고 지금 정부가 기술 지원을 저희가 좀 사실 이제 예타로 되면서 원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5G 플러스라는 요 용어 자체도 사실 이게 뭐 글로벌로 표준화된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5G 플러스는 5G 융합 서비스라는 그런 새로운 키워드를 맞추기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그래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보면 5G 이볼루션이다 하는 그 기술적인 로드맵과 약간 갭이 있어서 정부 지원 기술 지원 관점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아마 우리 솔루션 아마 한국께서도 하듯이 뭐 정부에서 조금 더 국가 R&D 같은 것도 이렇게 뭐 부품이라든지 그런 단위 기술 같은 거 소구점 더 강화할 수 있도록 R&D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5G 플러스부터 시작돼 가지고 실증 사업, 실제 유스 케이스를 계속 오퍼링하고 제안하라고 하고 그것들과 같은 실증 사례를 계속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산업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좋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계속 6G가 뭐가 바뀌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생태계가 지금까지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제조업체군이 소프트웨어 군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쪽과 관련돼서도 한번 좀 봤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질문이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와 있어서 소개를 좀 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 함축해서 좀 그룹핑하고 적당한 그 패널 분이나 또 발제하신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 분야하고 인프라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KT 이종석 상무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되는데요. 기존의 LTE와 5G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5G 시설 구축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6G가 상용화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는 2G 서비스 종료로 인해서 이용자가 제한 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 이전 세대 구축된 6G도 같은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면서 이전 세대 구축된 인프라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까지 5G 서비스가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뭐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LTE와 비교할 때 속도 차이를 크게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6G가 상용화되면 속도가 역시 또 미미하게 올라가는 수준이 아닐까. 그리고 통신 요금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 섞인 말씀도 주셨어요. 네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까다로운 질문이죠. 좀 쉬운 질문부터 할까요? 이전 시대 구축 인프라의 셧다운 이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통신사는 다행히 이제 2G는 셧다운했고 이제 3G부터 LTE까지가 5G 관점에서 봤을 때는 리거시죠. 기존 인프라고. 근데 유럽이 지금 유럽과 미국이 똑같은 지금 이슈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더 좋은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운영 유지하는데 수백억씩 든다라고 치면 결국은 그러면서 에너지는 엄청 쓰거든요. 이게 그럼 정부에서 말하는 카본 프리라고 하는 탄소 제로 정책하고도 충돌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소비자가 기존에 쓰고 있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유럽 쪽이라든지 그런 쪽은 그 중에서 국가 차원에서 하나의 통신사 정도만 좀 그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좀 수용하는 그런 방향도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2G라든지 3G는 업그레이드가 지금 현재 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도 치명적이에요. 보안 약점. 그게 지금 계속 리포트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통신사는 개인의 정보 보호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업그레이드도 안 되는데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통신사가 어떤 시기에 이제 수용 가입자들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한다든지 좀 할 때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는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야지 또 미래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질문은 맥락을 일치한다고 봅니다. 5G LTE가 차별화될 수 있느냐, 인프라 관점에서 투자 여러 건 있느냐, 계속 제가 봤을 때는 통신 사업자는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능성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를 다 스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G의 선도 국가가 실제 한중일 정도가 굉장히 커버리지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가입자도 상당히 그러니까 인구라든지 지역 대비해서 커버리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전국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루럴 에어리어 쪽에 커버리지도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서 통신사가 3사가 같이 어떤 존을 맡아가지고 로밍하는 것도 정식적으로 풀렸고 했기 때문에 커버리지는 상당히 확장될 걸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진짜 체감할 수 있는 만큼 빠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문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똑같은 서비스를 쓰면 똑같은 정도의 익스피리언스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다른 XR이든 다른 응용이 더 많은 밴드를 쓰이고 있으면 그게 유저 익스피리언스로 나타나서 그것들로부터 차별성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디바이스 성숙이라든지 서비스 에코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빠르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6G 인프라 관점에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광 인프라가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도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5G까지는 굉장히 기존에 있던 광 인프라로 구축을 했는데 이게 전속도가 높아지면 사실 기지국 설치하는 것도 이슈지만 실제 백본이라든지 다 유선이거든요. 그 기지국의 안테나 방사까지가 다 유선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굉장히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막대하게 들거든요. 그런 비용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구축할 때 또 하나의 허들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번에는 이제 기술적인 네네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거기 조금 첨언하면 그 속도 4G하고 5G 속도 물어봤잖아요. 세 번째. 이상무님께서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한 3배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스펙트럼 효율 면에서 스펙트럼 효율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스펙트럼 효율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전체 캐파시티가 차이가 있어서 속도 면에서도 차이가 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그 비슷한 서비스로 봐서는 그 속도 차이는 모를 것 같고요. 다른 서비스 말씀하셨듯이 다른 서비스 하면은 그 속도 차이는 조금 느낄 것 같고 요 속도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같은 OFDMA이지만 5G로 가면 매시브 미모 테크놀로지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그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상당 부분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미 있는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마저 저희가 좀 답변을 듣고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김동구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3가지 질문이 되는데 6G 시대가 도래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각광을 받을 서비스가 무엇인지요? 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파수이다 보니 6G 사용 시 인체에 영향은 없는지 이런 염려도 주셨고 또 6G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더 빨리 구현됐는지 이건도 답변이 좀 됐을 것 같은데요. 6G 기술이 미비하다면 어느 요소 기술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가지입니다. 근데 세 질문이 다 너무 어려워서 답을 어떻게 6G는 이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첫 번째가 6G를 도래하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 건가요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맨 첫 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 소장님이 6 유스 케이스를 5G의 어떤 어드밴스드, 5G의 진화랑 그다음에 뉴 유스 케이스를 쭉 했는데요. 애트리의 내용도 있고 뭐 저희 그 삼성의 내용도 있고 우리 저희 포럼의 회원사가 뭐 에릭슨도 있고 노키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대략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냈던 게 저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왼쪽이 메타라는 거고요. 그래서 메타 센싱, 메타 통신, 메타 표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마치 여기 있는 대로 truly immersive 한 거예요. 예, truly immersive 한 걸 하는데 그 truly immersive를 하기 위해서 뭐가 제공이 돼야 되냐면 아까 sensing, communication 표현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것은 띵들인데 그게 모두 다 그게 인텔리전트가 있어서 그 둘이 공존하는 세상을 그려본 거죠.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냐 그러면 첫 번째는 아까 대로 우리가 메타가 명확히 정의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truly immersive 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두 번째는 띵들과 같이 공존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서부터 6G는 띵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띵들의 대표적인 게 뭐 로봇, 뭐 현대, 뭐 이런 뭔가 띵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과의 협력을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첫 번째 장이었어요. 띵들이 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추진 체계를 만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의견이었고요, 사실은요. 예. 그리고 인체의 영향은요. 저희가 5G 맨 처음에 시작할 때요. 스위스에서 기자단들이 왔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5G 상용화하는데 한국 인체 영향 없어? 막 이런 거였어요, 사실은요. 예.
기준 있어 막 하고 제 방에 들어와서 기자 들어와가지고 TV 회사에서 와가지고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없죠. 사실 진짜 인체에 문제가 없을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5G 하면서 인체에 문제 됐다는 얘기 나온 적 아직 없거든요. 사실은요. 물론 밀리미터 웨이브는 굉장히 사실 늦죠. 지금 시급한 것 중에 하나는 밀리미터 웨이브에 대한 확실한 기술, 테라도 테라지만 지금 밀리미터 웨이브에 대한 중소기업의 확실한 기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밀리미터 웨이브가 막 깔리질 않아가지고 이게 인체에 대한 영향이 있느냐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한 그 지식이 별로 없어서 아직은 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그 저 어디죠? 우리 6G는 130GHz서부터 이렇게 높은 밴드를 보기 시작하니까요. 그 이상의 인체에 영향이 있느냐에 대한 답은 제가 정확히 못할 것 같고요. 세 번째 그 메타버스에서 6G로만 해서 어려움은 어떤 기술이 더 들어가겠느냐라고 말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이해하거든요.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라고 좀 봅니다. 하나는 센싱 파트랑요, 통신 파트랑 하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술이고요. 오로지 이게 네트워크 기술만은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세 가지 질문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예, 하나는 유준상 상무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기업 측면에서 기술이나 경제적인 부분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간단하게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저희가 하는 분야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제 네. 저 분야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부장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들이 그 광 부품 분야에서 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광 트랜시버를 주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더 내려가서 거기 들어가는 이제 핵심 부품인 광통신 레이저를 대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제 광통신 레이저를 만드는 회사가 아마 두 군데 정도? 그리고 이 두 군데가 그걸 책임져야 된다는 건 좀 막대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데 지금도 뭐 저희 자체적으로 모든 비용을 가지고 하고 있고 물론 정부가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저희들이 자체 비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소기업으로는 좀 부담이 되긴 되더라고요. 지금 워낙 이게 반도체 산업이다 보니까 투자 비용도 많고 유지하기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 말씀하셨듯이 광 인프라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육지로 가면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25G까지는 그거는 주로 이제 디스퍼전 관련돼가 리미트 대규모 시작해서 테라까지 가면은 기존의 그 디스퍼전 그 NRG 방식으로 이제 통신 안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코헤런트까지 가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다 이제 정확한 건 조금 더 저희들이 좀 그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그 발제자신 방승찬 소장님께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또 발제 과정에서 답변을 주신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6G 기술의 활용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하는 것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예, 제가 발제할 때 이건 얘기한 적 없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비 내지는 그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6G 활용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예, 활용 촉진을 위해서 활용, 네. 예. 포스트 코로나 저는 뭐 포스트 코로나도 뭐 6G하고는 코릴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않는데 한 가지 뭐 5G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비대면 온라인 회의죠. 예. 온라인 회의를 얼마만큼 강력하게 하느냐 이제 코로나 시대는 이거였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포스트 코로나가 돼도 아마도 계속 유지될 것 같다. 그리고 유지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역설적으로는 6G가 되면서는 오히려 유지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발표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홀로그램 회의라든가 뭐 메타버스 이거 전부 그 원격에서 그대로 서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뭐 줌 회의, 온라인 회의 하면은 조금 좀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감성 인터액션이 안 되고, 인사도 눈 마주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악수도 안 되고, 메타버스 상에서 지금 현재. 예. 근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좀 기술 발전해서 되면은 자연스럽게 원격에서 만나는 게 점점 활성화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강화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거 연결시켜지면 저는 이거는 온라인 회의는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거다. 또 잘 될 거다. 예, 그렇게 보고요. 그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6G의 해외 진출은 첫 번째 장비에서는 오픈란 쪽을 더욱 강화해야 됩니다. 그건. 네, 지금 5G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거는 6G까지 이어진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오픈란에서 중요한 거는 뭐 그 RF 유닛도 있지만 이쪽에 센터 쪽에 클라우드 주로 소프트웨어로 많이 이루어지죠. 장비 플러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장비 플러스 소프트웨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외 진출을 많이 모색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단말 쪽은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늘 우리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품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더욱더 강화해서 나중에 뭐 여러 단말 나오고 진짜 위성 지상 통합 단말 나온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대비해서 해외 진출을 하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품을 강화해서 부품 쪽의 중소중견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해서 많은 여기 뭐 우리 저 오이솔루션도 해당되는 거고요. 많은 그 부품들이 수출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 것 같고요.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방승찬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토론해 주신 유준상 상무님, 이종식 상무님, 또 김동구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포럼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그 랩업할 시간은 좀 충분치 않은 것 같고요.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이슈들하고 또 방향성도 많이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기술 또 미래산업 선전뿐만 아니라 표준화 잠깐 나왔는데 그런 분야에서도 저희가 전략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토론해 주신 과정에서 저희 키스텝에 대한 역할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스텝 수요 포럼은 5월 11일 이 자리에서 국내외 식량 수급 현황과 기술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키스텝 수요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